자, 요번에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강독도 할게요. 예, 한 통 두 번째 단락 보세요. 308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림들은 성리학의 이제 원리를 이해를 증식시킨 한편 그 성과를 실제 정치에 응용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한쪽에서 일체의 사회관계를 정비한 노력으로 구체화됐다. 15세기 이미 민간 자치적인 공물 대여기관인 사창제를 이제 실시와 그다음 유황소 독립운동으로 나타났던 이들의 움직임은 16세기 때 서원의 설립과 항역 보급으로 이렇게 그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네들의 그 학대운동, 사창제 실시, 유황소 복립운동, 서원 건립, 그다음에 항약 보고 이렇게 네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먼저 이제 살펴볼 이제 서원이에요. 서원. 자, 서원은 고려 시대의 그 사학인 서재의 선원을 봉사하는 사물 검한 곳으로서 주로 이제 명유라든지 유명한 그 유림들 선배 연고지로 세워져 그 지방 양반자제들을 교육시켰다. 최초의 서원은 1453년에 중종 38년에 풍기 군수였던 주세봉이 안양을 모시기 위해서 세운 배운동 서원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뒤에 이제 이방의 군수 분임했던 이왕의 주청에 의해서 명종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평액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호시가 되었다. 자, 이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일단 그 정부로부터 그 헌판을 받은 서원이에요. 그래서 요 사액서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만세나 명역특권 그다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적, 노비, 토지 같은 걸 지급했죠. 그래서 이 사액서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면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 예. 그래갖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서원의 건립은 지방의 유역자와 양반들 사이에 유행하여 선조 때에는 사익서원만 해도 전국에 100개가 넘을 정도이다. 자, 이들 사익서원은 국가로부터 서적, 노비, 토지를 받을 뿐 아니라 면세 명역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그래도 이 특권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한교는 학문의 가나긴 한교를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권위면에서 능가했다. 또한 서원은 지방의 이제 중소지층들의 지식 인하를 촉진시켜 사회대 학대 재생산하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 정치 여론 집단을 형성하고 훗날 분당 정치의 저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또 크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갖고 이제 서원의 어떤 영향력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정치 여론 형성은 앞에서 이제 읽었던 그 초야 여론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 처사들이 그러니까 벗을나지 못 않고 지방에 머물러 있는 처사들이 어, 서원에서 여론을 형성해서 이 서원 출신의 어떤 중앙 관료를 통해서 어, 중앙호까지 이제 여론화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림세력이라고 하죠. 산림세력들. 그래서 송시열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항촌에서 또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사인파의 노력 중에 하나가 중종 때 있었던 한약보고 운동이에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원래는 이제 한약 대신에 유황소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가 이 복립운동했다가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소와 유황소를 기점으로 한 그 훈국파들 수탈 구조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신해 갖고 만든 게 이제 한약 보급운동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제 변동에 편승한 훈척 계열들이 비리 행위를 직면한 산인들은 훈촉들이 아이고 당시 이제 경제 변동에 편승한 훈촉 계열의 비리 행위에 직면한 산인들은 훈촉들이 대민 수탈을 위한 지방 통제 수단으로 이용한 경제에서 유황소 철폐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 후 황역 보급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게 덕업상견,
덕으로서 서로 권한다. 가실상규, 가실로서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규, 예속으로 서로 교환한다. 항남사유, 항남 서로 돕는다는 유교 윤리를 한중 사회의 자치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훈축의 비리를 배제하고 당시 손흥민 측의 유망을 방지해 한중의 근본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항약을 왜 널리 보급을 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유교 윤리를 한중 사회 자치 속에 실천함으로써 훈축 의 비리를 배제하려고 했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손흥민층의 유망을 방지하여 한초의 근본적인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항약보건운동을 이제 처음 했던 게 조광조 일파죠. 아, 그래서 조광조가 처음으로 이를 보급했다가 김효사로 이제 일단 실패했지만 그 뒤로 이제 각지의 살인들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시행됐다가 이게 살인 정치가 구현된 선조 때 이어 전국적인 시행을 하게 되죠. 자, 요 과정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요게 짤막하게 돼 있지만 좀 이따 인제 제가 기본 강의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뿌셈 자료 읽으면서 더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런 항약을 통해 자치제 이제 시현은 그 신분 간의 대립을 제지 양반의 대동맹 통제로서 조정해 나가는 입장에서 구상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 살림들의 어떤 농민 지배가 한층 강화되었다. 자, 이에 따라 살림의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견고해졌으니 이것은 결국은 소원을 통해서 살림의 결속 및 재생산과 함께 수차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뿌셈 보기 전에 이 뿌셈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 기본 강의에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고 나서 뿌셈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일단은 자, 한약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네, 항약은 이제 조선시대 때 양반 지배층이 유교 사상을 기초로 만든 지방행정의 자치 말단 조직 및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향중 규약이야. 예, 조직이고 그리고 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여러 조직들과 기존의 조직들과 결합이 돼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한약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냐면 유황소에서 해요. 그래서 이 유황소가 나중에는 향청이 되죠. 한약이 개치된 곳.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한약, 중국에 도입됐겠죠. 그때 그 한약은 무슨 한약이냐? 여시 한약이에요. 여시 한약.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이제 여시 한약인데 요게 이제 주자가 어 주를 붙였어. 빼고 더했죠. 이걸 이제 붙여서 주자 주시 여시 한약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시 한약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자가 거기에 뭐냐면 불을 붙 줄을 붙이고 좀 증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덧붙인 음 아니 뺀 편집한 내용 여시 한약. 이 주자 주시 여시 한약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시 한약이라고 해요. 여시 한약.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약의 바탕이 됐다. 이게 기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여시한약을 이제 뭐냐면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여시한약 언해를 만들어요. 또 그걸 또 한글로 풀이해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 갖고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뭐 역할은 봉건적 질서와 사회 질서를 억압하는 조직으로 경제적 착취를 보장하는 수단을 이용했고 유교적 도덕을 함양하고 지방 자치 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했고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실행 주체에 따라 구분인데 한약은 크게 인제 사족 한약과 주연 한약, 독리 한약에 따라서 해서 실행 주체에 따라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요게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인제 포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사 길잡이 등등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도표 정리를 했어요 한번요. 크게 이제 그 항약은 지역 단위는 이제 9년 단위 항약도 있고
9년 단위 그 밑에는 독리 단위 한약이 있어요. 예. 자, 9년 단위 한약은 크게 이제 사족 한약하고 그다음에 어 주요 한약이 있어요. 이 주요는 수정들이 주관했기 때문에 수정 한약이라고 또 하는데, 자, 요 사족 한약의 주도층은 살인들이죠. 근데 이 주요 한약의 주도층은 수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약을 이제 조광조가 보급을 할 때 무슨 한약을 보급했냐면 국가 단위의 주도의 한약을 보급했어. 그러다 보니까 주도층이 사적이 아니라 당연히 수정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주요 한약, 수정 단위의 이제 수정 한약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광조 때 이제 실시한 어 건데, 이 조광조의 실시에서는 널리 보급 못 되고, 왜냐면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됐죠. 조광조가 이제 집권할 때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조광조도 원래는 의도하지 않게 이런 흐름을 한 거야. 조광조는 한약 자체가 이제 뭐 지방 산림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족 한약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족 한약으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실시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수정이 주관해서 하게 된 거야. 예. 주요 한약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 한약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산림들이 선조 이후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사족 한약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갖고 주로 이제 사족 한약이 행해진 장소는 유황소예요. 그래서 유황소가 아까 향초로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족 한약을 운영하면서 향교라든지 그다음 항안을 작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향교라는 것은 한약을 움직이는 이제 계율이고, 항안은 거기에 참여한 명단이죠. 근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 지방에서 양반께도 행사하려면 어 항안하고 청금록은 필수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9년 단위, 9년 단위 그 한약 밑에 또 독리 단위, 마을 단위 한약이 있어요. 이걸 독리 한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6세기 때 독리 한약은 상계만 들어가 있어요. 상계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조직 중에 마을 단위로 이제 뭐 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계를 조직을 만드는데, 주로 크게 이제 신분별로 양반들만 구성한 계를 상계라고 하고요. 그다음 일반 평민들이 구성된 하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 하계를 배제시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인제 뭐냐면 그 양반들과 평민들이 같이 항역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는 16세기까지는 없었어요. 그게 인제 17세기 이후부터 인제 형성됐던 건데, 자, 17세기 때 인제 이게 바뀌게 돼. 17세기는 인제 요 중간에 뭐가 있었죠? 양난이 있었죠. 그리고 이 양날을 통해서 인제 무너진 신분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성리학적 가치관을 이제 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규범으로 인제 확산이 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자, 일단은 뭐 17세기까지는 인제 아까 16세기 때 형성됐던 이제 사족 한양이 9년 단위를 인제 그 차지하게 되고, 그런데 인제 이걸 이제 학예 동리 단위 학예에서 좀 달리게 돼요. 이 독대 동리 한양은 상계와 하계가 통합이 돼. 예. 예전에는 양반들로 구성이 됐죠, 동양이. 근데 인제 요때는 일반 평민들 조직까지 다 흡수 통합이 돼요. 자, 그러면 왜 하계를 이렇게 통합시키냐? 이거는 이제 요걸 통합을 통해서 뭘 강조해서 신분제적 질서, 무너진 사회적 질서를 기강을 확립한 거야. 그래서 상계 하계를 통합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 학력을 통해서 교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신분제적 질서를 확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 근데 18세기 들어오면서 인제 또 상황이 바뀌어져. 자, 요때 인제 요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뭐가 발달되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을 양반지를 사잖아요, 매입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인제 이 한약 구조도 바뀌게 돼요. 이게 18세기 때 이제 9년 단위 한약에서는 다시 인제 뭐냐면 그런 탕평 정치나 이런 걸 통해서 수령의 권한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이제 물려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9년 단위 한약은 주연 단약으로 인제 한약으로 주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제 국가 권력 강화, 고가적 독봉이나 면리제 강화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사족 간의 단결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족 안에서도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 갖고 양반주의를 산 신양 계층이 형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인제 기존에 인제 사족 계층인 구양 계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립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향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청은 이 항전의 결과 인제 그 신양 세력들이 인제 그걸 장악하겠죠. 그때 인제 이 신양 계층들이 장악한 그 주요 난약은 예전의 사족 한약과 달리 수용 밑에 어 예속화돼요. 그래서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수용 밑에 예속화돼서 수령의 부세 자본 기간은 떨어지게 돼. 그래서 얘네들의 주요 업무는 부세를 인제 뭐냐면 징수하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작부제 아래에서 유황소 항임을 둘러싸고 아까 말한처럼 항전이 발생하는데, 왜 이 작부제가 인제 그 아래에서 이제 항전이 발생하냐면, 작부제라는 것은 8 개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이제 걷도록 해요. 근데 그 세금을 거둘 때 누가 걷냐면 대개 보면 유황소 항임들이 걷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수령이나 항리 대신에 이 유황소 항림들이 뭐냐면 세금을 대신 걷어 가지고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납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면세나 이런 특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항임을 돌려서 신앙과 구향이 싸우게 되는데, 이게 인제 향전이죠. 근데 거기서 신앙이 승리하고, 근데 이 신앙들이 예전에 이제 사족처럼 뭐 수용권과 대항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용 밑에 부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했다. 작부제와 연결돼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동리단위 항약에서도 또 18 세기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여기 보면 상계와 하계가 통합이 되는데 18 세기 들어가면 총액제나 이런 것들이 실시되죠. 공동납제나. 자 공동납제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네, 일정한 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제 이때 상계가 예전에 내지 않았던 뭐 군역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등등 하니까, 자 이 세금을 하객에 부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계가 열받아 가지고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이제 동리항약은 이때 이제 소멸이 돼요. 요게 없어져. 그래서 18 세기 때는 주요 항약만 남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 세기 들어와서 이 항약이 어용화돼요. 아까 처음에 이제 부세 자문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항약이 어용기관이 돼 버린 거야, 정부 밑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도 정치하에서 예전에 작부제가 이제 폐지되고 인제 수령이나 그 항리들이 직접 징수를 하게 돼. 어 그러다 보니까 신한 계층들도 인제 수탈의 대상이 되죠. 예전에는 신한 계층들이 작부제에서 유황소 항림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세금 면제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랬는데, 이때는 인제 19 세기 중반 때요. 요때 들어서 세도 정치에서는 직접 인제 뭐냐면 항리나 수령들이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들 특권이 박탈당하고 그들도 이제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제 기존의 항약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인제 새로운 항약이 출현되죠. 이게 뭐냐면 이해, 도해, 민해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어 주로 이를 인제 뭐냐면 신양 계층들은 소를 올리는 민원까지 내는 까지 이제 주도를 하죠. 근데 이제 뭐냐면 민원을 내는 그 이후부터는 신양 계층보다는 일반 민중들이 뭐냐면 주도를 하게 되죠. 하여튼 이 새로운 항약이 그 나중에 밀란의 기반이 되죠. 요것도 예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는 한길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 09년 기출 문제는 한길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길 안 나오지만. 자 구한말 때 들어서 을미개혁 때 항해 조규나 항해 판무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서양식으로 인제 해석이 돼 갖고 지방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여 지방 자치발전 기구에 인제 모습을 띠게 되다가 일제 시대 때는 식민 통치의 말단 기구도 이용해요. 왜냐하면 일제는 9년 단위까지 군 단위까지는 인제 뭐 군수를 파견하고 면원도 면까지 이렇게 면장을 인제 임명하는 거 했지만, 일단 요 군과 면을 벗어나 그 하위 단위 있죠? 그러니까 2 단위까지는 통제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이 하나하나 마을 하나하나에 그 몇 명씩 파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제 이걸 항약을 이용을 한 거야. 예. 그래 갖고 이제 이 항약 같은 걸 부각을 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항약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변천됐다. 예. 요 내용을 제가 이제 후셈이나 한길이나 예전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 부분을.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인제 요 16 세기부터 해서 일제 시대까지 항약의 변천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16 세기 때 항약이 어떻게 보급됐는가, 요것도 인제 파악을 해 두시겠죠. 이거는 산인대 항촌사학 자 사회 자료하고 연결돼 있는데, 요것도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요거는 뽀샘에도 좀 있긴 있는데 국편위에서 시험 문제 냈어요. 예전에 객관식 관련된 기출 문제였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황소 처음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유황소에서 항사회나 항응주의를 실시해서 백성들 교화를 시도했지만, 홍보파도 유황소를 장악하고 하 오히려 유황소 경제에서를 장악해서 항축민을 착취하니까, 이에 이제 사마소 설치를 해서 저항을 하고, 그다음에 수령협조대 뭐 항음주대와 항사를 실시한 등 여러 가지 했어요. 유황소가 아니라 예 간청해서. 그래 갖고 인제 유황소 복립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어 그 당시 이제 펼쳐진 게 항약 보호 운동이에요, 그 대안으로. 그래서 이게 김인봉의 상소 이제 항응주대 대신에 항약 실시를 이제 전환을 하고, 이때 이제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한국이야. 이 사람은 이제 김효사님의 어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를 갈 때 경상도의 항약을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어. 그래서 항약, 그러니까 여시한약을 언해를 해 가지고 음 널리 알렸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야. 그래 갖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걸 좀 전국적으로 하자."라고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인제 이 말 듣고 인제 왕과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항약 실시 보급 운동을 하죠. 이 전국적인 실시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훈국파의 반대로 실패하고 했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지지를 했다. 그때 이제 훈국파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약 실시를 해 가지고 신분제가 붕괴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반대로 실패했고, 이때 이제 조광조가 보급한 한약은 앞에서 사족 한약이 아니라 수정 중심의 이제 주연 한약이죠. 수정 한약 같은 그런 것들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조가 인제 집권하고 나서 이 살림 세력들이 부각이 되죠. 인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한약은 실시하는데 한약의 실시 방법을 가지고 인제 논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 전국 실시론과 개별 실시론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나는데, 전국 실시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허묘이에요. 그래서 이 조광조 같이 예전같이 상인들이 했던 방식으로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도화돼서 통일된 형태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의는 일단 반대를 하죠. 일단 이의는 항약 실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서 소극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약을 통해서 교화보다는 예 먼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통 기국론이각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항약을 통해 교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항약 실시론에서 인제 뭘 주장 개별 실시론이야. 왜냐하면 항약 자체가 원래 목적이 한쪽 규화가 아니야. 그리고 각각의 한쪽마다 이제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관된 형태로 한다는 식 단지 한약은 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향촌 사회의 자치적 운영을 하는 항약의 특성을 살려서 지방 사정을 고려해서 지방에 맞는 항약을 실시하자. 개별 항약을 주장하고, 이 사람이 또 인제 항해도 감찰사 쪽으로 갈 때 여기에서 만들었던 게 이 해주 한약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걸 주장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거 오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봤고, 그러면 뿔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자, 275 페이지 펴 보세요. 자, 한약의 기원과 여시한약과 주자중선 역시한약을 볼게요. 자, 한약은 송나의 인종과 신종 연간에 11 세기 후반에 성서성 남전원의 도학적인 여대군 형제들이 향리 전체에 교화하고 선도할 목적으로 창안한 항총 자치구역이다. 이들 인제 여시한약이라고 하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자, 그래서 인제 여시한약은 인제 그게 나중에 100년 뒤에 주자가 이걸 이제 도입을 해 갖고 항청 그 교환을 목적으로 여시한약을 좀 편집하고 손실봤어. 예. 이게 뭐냐면 주자증선 여시한약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제 도입된 것은 여시한약 원본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온 거는 요 주자증선 여시한약이 온 거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시한약, 여시한약은 것은 요 주자가 만든 주자증손 여시한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여시한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여시한약 관련된 쭉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그러면 인제 쭉 넘어가서 이제 항약의 4대 강령이 있죠. 예. 사 대 강령. 그래서 뭐 덕업상군, 가시상규, 예속상규, 항남사유 있는데 요게 이제 교과서에도 있고 또 윤리 교과서도 있고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래 갖고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내용 물어보고 "이게 뭐냐?" 물어볼 수도 있겠지. 명칭 같은 거 쓰라는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일단 먼저 덕업상교를 보자. 덕업상교. 그래서 도덕에 관한 것인데 자, 덕업은 선을 항하고 부형과 윗사람을 잘 섬기며 밖에나 나가서 벗들과 화목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조세를 정성껏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집회 어, 집회인을 추천하여 기록을 남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계하도록 했다. 예. 그다음에 가실상규는 가시를 서로 규제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술 주정이라든지 도박, 싸움, 언행 불순 등의 제재 및 한탕을 당한 남을 도와주는 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가시를 지급하여 곤욕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예속상규는 예의와 풍습을 서로 교환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주작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범죄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만남, 방문, 초대, 마중과 배움 및 기둥사에 취할 때의 범절 등을 예절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한당 사유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즉시 협조하도록 도와주도록 한 내용이다. 그래서 수재나 하재, 그다음 도적을 맞을 경우, 질병을 걸려서 앓고 있을 때, 상을 당할 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죄를 얻을 때, 생계가 아주 어려운 빈민들, 그리고 어른이 모두 죽고 남은 자녀가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7가지 사항에 대해 도와주는 내용이다. 다 뭐냐면 좋은 얘기예요. 지금에도 통하는 내용이죠. 예. 자, 그러면 조선시대 한약의 이제 분류를 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 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이게 이제 한약은 이름은 같지만 어 그 실행 주체나 실행 목적, 실행 시기에 따라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족이 인제 그 주체가 될 때는 사족 한약이나 향교가 되고 수령이 주체가 될 때는 수적 한약 이 되며 동명리의 총량의 공동체가 단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약, 명약, 그다음 리약, 그다음에 총약이 돼 있습니다. 동리항약 이런 거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항약의 성격이나 항균이 항약이라는 명칭보다 그 주체와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항약은 실행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사족 항약과 수정 항약을 이제 기준으로 해 갖고 동리 항약을 기준으로 해서 대별을 한다. 그래서 사족 항약 수영한약 또는 주연하다고 하죠. 그다음에 동리항약 이렇게 보죠. 자, 사족한약을 볼게요. 사족한약은 항해를 이제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 구성을 항원이라고 하고 명단은 항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비는 한 개로 조직하는데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한약 자체는 규약이기 때문에 어 이게 물질적인 결합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항약을 실시하려면 거기 열리는 공간적 장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또 항약을 열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때는 이제 정통적인 어떤 자금 모집인
개를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과 개가 뭐냐면 결합된 것이 한계야. 예. 그래서 개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운영하기도 한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유황소는 또 항해 행정 기구죠. 그래서 나중에 항청이라 불려지게 됐죠. 그 유황소는 항해 행정 기구다. 그 유황소의 청소를 항청이라 했고, 유황소의 자수 별감을 항임은 항망을 받은 항원의 이제 덕석 그 지지를 받은 항원을 뽑아 경제소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경제소의 재가를 받는 거 문제 때문에 나중에 경제소를 폐지하자. 왜 경제소가 유황소 문제에 일일이 간섭을 하냐. 어. 그래서 경제소를 폐지시켰어. 선조 말년에. 그래서 이 경제소가 이제 폐지됐다는 거. 그래서 그 후에는 유황소의 항임은 어 자체적으로 선발해요. 자체 선발하고 형식적으로 누가 임명하냐면 수령이 임명해.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항해 대표는 향직강 라고서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을 추대되었으며 인기도 없고 이 당의 여론을 좌우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론을 좌우했다는 거죠. 자, 항직강 항임을 통해서 9년의 인사, 조세, 여격, 공고 등의 행정업무를 관여했으며 항안에 등재된 항내인뿐만 아니라 등재하지 않은 항해인까지 일반 민까지도 관여하였다. 음. 그다음에 이제 사족하냐에서 뭘 실시했냐면 항음진에는 항사의 사창제를 또 주관했어요. 그래서 항원들의 단결과 질서를 도모해서 향촌 교화에 역점을 두었다. 음. 이 항음지대라든지 항사라든지 뭐 사청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족한양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항음주대나 항사제는 이제 유황소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일반 관청에서 이제 또 하려고 했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인제 항약을 이제 장악했다 인제 다시 유황소 복귀해서 이 유황소 바뀐 항촌 이름 바뀐 거기에서 인제 항음주대, 항사대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임진왜란 이후에 지방사회에서 구양과 시양에 구분이 생겼죠. 어 이게 인제 17 세기 후반부터 이제 뒀다면 17 세기 후반에 18 세기 넘어가면서 그래서 인제 이런 게 항전이고 수령이 은근히 신약 편들게 되자 사족하냐 위기에 맞게 된다. 예. 자, 그래서 이 항전 근데 이미 이때부터는 인제 뭐냐면 주도권이 수령이 인제 주도를 해요. 그래서 18 세기 넘어가면 이 수령들이 9년 단위 한약을 장악해요. 예. 그래서 수령 한약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항전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수령들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은 신양들을 편들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국왕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항약에서 벗어나 갖고 나와 버리죠. 그래서 얘들이 인제 뭐냐면 항아리 따로 만들어서 유한으로 만들고 이걸 항암 파치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항약들이 수령들이나 사족 누구야 구양들이 신하들이 장악하니까 구양들이 나와서 유한을 만들고 새로운 항약을 만드는 항암 파치 어 이런 것들 인제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주요 나락을 볼게요. 주요 나락 두 번째. 주요 나락 또는 수요 나락은 수령이 중심이 되어 9년 면리 동단위로 실시하는 한약이다. 그래서 이 주요 나락은 뭐와 또 연결되냐면 독리한약과 연결돼요. 이건 뭐 사족 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요 나락, 사족 한약의 큰 단위고 독리한약은 뭐냐면 그 하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는 중앙 정부의 9년 면리제 강화와 아이고 면리제 강화와 항촌 고야의 정책 이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제 주요 나라는 사족 하나에 우세했던 조선 중기의 사족대 비율조로 크게 시효를 거두지 못했고 수용권이 강화된 17, 18 세기 이후에 널리 유행되었다. 예. 그래서 인제 숙조부터 해서 뭐 이렇게 그 영종조를 거쳐서 수용하락이 이제 강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령은 수령의 협조적인 신양의 항청과 향리의 작청을 지원해서 구형을 견제했다.
그래서 유황수의 항청은 점점 이제 신약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항청 항임들이 완전히 수용의 관할을 통입돼서 이제 사족 한약이 아니라 이제 유황수는 수용 한약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리한약을 보죠. 동리한약은 주요한 이단으로 이제 전개되죠. 예, 또는 사족 한약의 이단으로 정의돼요. 사족 한약이 주요한 작은 단위의 한약이니까 그 밑에.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이게 후기 때의 내용인데, 종리한약은 나중에 이제 18세기 때 17세기 들어서 상계와 하계가 합쳐지면서 일반 민중주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공동납 문제야. 18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거 또 하나는 총락의 자생적 오행조부터 내려왔던 향도 개 두대 동제 같은 공동체 조직과 또 결합이 됐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숙종 37년에 양역 병통 절목이라는 것을 둬서 이정세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마을 단위로 세금을 넣는 그 공동납제인데, 조세 한국 영역 공동납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정제도. 그래서 이제 이정제가 이제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이제 실시했다. 공동납제도. 그다음 간에서 민골 설치와 총납 공동납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동납 족진과 인징의 폐해 등 하층민의 불공평한 부담 때문에 삼정의 문란과 밀란이 초대의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동의한에게서도 사적대 상계와 하층민 하계가 합쳐져 있어 자연히 그 부담이 하층민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상계에서 하계가 있는데 요 하계에 공동납을 이제 부과를 하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점점 이제 동의항역에서 이탈하게 돼요. 그리고 동리화약은 또 기존의 조직과 또 결합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아까 말했지만 항약 자체가 어떤 항충 군약이기 때문에 물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조직들과 결합을 내는데, 동리화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동리화약 또한 향도, 총계, 동계 등 정통적인 총납 공동체 계교약을 바탕으로 실시했다. 그래서 향총계 교역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활 공동체다. 자, 그러나 이러한 항총계 교역은 간섭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진 게 드문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요 내용들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요. 포셈이 없지만 이제 뒤에 동리항약은 이제 학예가 분리돼 나가면서, 이때 이제 학예가 운영했던 두대라든지 향도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도 항약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돼요. 예. 자, 요 자세한 내용은 구특강에 있어요. 구특강에. 구특강 그 관련된 내용 찾아서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요 정도까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그 푸셈 내용만 보세요. 푸셈 내용만. 영어 책을 보면 좋긴 좋은데 시간도 없고 그 많은 책들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합격자 수기 쓰신 분들 보면 뭐 미래를 보는 역사 뭐 해갖고 뭐 되게 많은 책들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임용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책을 솔직히 말해서 보기도 다 힘들어. 예. 그래서 통론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지도서 뭐 이렇게 후생같이 사람들 다 보는 그냥 그 기본 서적만 확실히 떼고 들어와도 8, 90% 맞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뭐 심화 서적 같은 것들 많이 봐봤자 그 본다고 한두 번 본다고 알겠어요? 예. 설령 안다고 해도 다 그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한두 문제겠지. 예. 그런 문제 맞추겠다고 기본적인 어떤 기본서를 읽는 시간에 뭐냐면 책들 읽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 시성비, 가성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거기 뭐 카페에 보면 PDF 같은 것들 막 교환하고 이런 것들 보이는데 그것도 뭐 잘 보지 않는 그런 책들. 근데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요. 예. 심야 서적 하나 읽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 서적 읽고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꼭 보면 이제 뭐 내가 뭐 여기에서 뭐 수석 합격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기본서만 읽어도 충분히 합격해. 문제들 보면 되게 보면 기본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문제씩 이상한 문제가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에 꽂힌 분들이 항상 그런 심화 서적에 몰두하다고요. 몰두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인구에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노파심하면 좀 얘기를 했고요. 자, 한약 실시의 그 특성을 보면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원래 요 부분은 구특강이 없다가 국보셈이 없다 신보셈에 들어가 있어. 예. 그게 아마 인제 그때 그 기출문제 나오고 나서 어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인제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푸셈 서면에도 볼 수 있듯이 인고생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인고생들 많이 보니까. 자, 항약의 실시 시기로 기준할 때 조선시대 항약은 중종 12년 김한국이 경상 그 감사로 있을 때 간행한 여시한의 언해가 발달이 됐다. 그 여시한약, 그러니까 주자중선 여시한약을 말하죠. 이걸 언해 한글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일반 민중들을 이제 널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리대전에 실린 역시양약은 주제학과 더불어 고려 말에 이미 전래되었고, 그러나 그 주해가 없어 그 민간의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주제학적 이상에 몰두해 교화에 열성적이었던 김한국이 이 여시한에게 언해를 붙여서 간행하였다. 자, 조선 중기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은 주제학자의 이상적 시천, 즉 3대 이상 사회 구현가. 요때 3대라는 것은 유교에서 이제 강조하는 하음주를 얘기해요. 하음주. 예. 요걸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그 이상사회의 이제 구현을 의도한 도학 정치를 이제 펼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그 풍습을 단속한 한약은 그것이 좋은 방편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인 실시를 도모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한약 개별 한약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프로그램에서 운영된 전국 항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그런 의도는 기묘사로 인해서 급속히 사라졌다. 자, 당시 산림대에 실시했던 항약은 정통과 조화된 자치적으로 성격이 아니라 어, 무엇보다 이제 그 이상에 치는 간주도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을 조광조 스스로도 비판하고 있다. 요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 관련된 예문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도 한약 실시했던 문제점은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면, 두 번째 문제점은 그 당시 한약 어 약정, 그 한약을 움직이는 간부의 적임자를 얻어야 되는데 지방에 고을 만한 인재를 얻을 수 없다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광조 때 실시한 그 항약의 문제점 쓰라고 하면, 일단 국가 주도의 간주도의 항약, 수용 항약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임자, 항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명종 때 조광조의 신설 문제 논의되면서 항약의 실행 문제도 논의되었고, 다시 선조초의 항약 실시 문제로 다시 당면 문제가 등장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조정에 또다시 주자중선 여시 항약을 간주도 실시하고 있었다. 자, 이걸 이제 선조 때 항약 실시 관련돼서 어 전국 실시도를 주장했던 내용이죠. 허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반대. 이의는 지금 양민이 먼저고 교민이 다음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약에 대해서 아까 전에 소극적이 됐죠. 먼저 양민 백성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교화가 된다. 그 이통 기국론에 있거든 이렇게 주장했고, 그러나 이제 뒤에 이제 한약을 이제 실시할 때 해주 일랑 약속 또는 사창 계약속 등을 마련하여 한약 실시 앞장섰다. 근데 이때 이제 한약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개별 한약이에요. 그래서 어, 정부가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여방의 실정에 맞게 한약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그냥 봤고요. 네, 각자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요거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여기는 있지 않지만 한글 관련된 내용에서 항약이 있어. 항약. 음.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소 뭐냐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뭐 다른 책도 같이 어, 이렇게 교차 분석하면서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분당 정치 이제 시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사 다 끝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분당을 넘어갈게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데, 음, 자,
잠깐만, 이거 밑에 좀 읽어볼게요. 이거 안 읽었네, 줄. 유황소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안 읽었어요. 이게 기출과 관련돼서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고 분당 정치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황소는 조선 초기에 간건 일본도의 사회질서 수립을 대응하여 지방의 살림에 의해서 복립이 주장되었고, 실제로는 김종직들의 노력으로 1484년에 복립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훈적 계열에 의해서 다시 장악돼서 그들의 지방 통제 수단으로 역이용되었다. 자, 이에 살인들은 다시 사마소를 세우고, 요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마소 기구. 자, 사마소를 대항하거나 유황소 폐지를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종 때 항약 보공 운동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훈촉 개혁들이 그 한약을 장악을, 그러니까 유황소를 장악한 대응을 써나가면 사림 측이 사마소를 세웠구나. 그다음 유황소 폐지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항약 보공 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분당 정치 이제 시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그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5페이지 펴 보세요. 5페이지 읽었네요. 네, 7페이지 펴 보세요. 7페이지. 분당의 주전, 천재교육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림은 여러 차례 이제 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음에도 교육기관인 서원과 항촌교육자 조직인 한약을 바탕으로 지방에 꾸준히 세력을 키웠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전국을 주도했다고 했죠. 자, 그러나 사림 사회에도 정치개혁 방향과 관리 인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조 전량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생겼는데, 이조 전량직을 두고 신진사리 대표는 김효은과 외적 가문 출신 기성사림대 대표는 신의gen이 대입했다. 그러니까 사림 안에서도 이제는 신진사리들 세력들과 기존 살인들이 기성살인들이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신진살인들은 김효원을 이제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외적 가문이었던 기성살인들은 심의견을 제청했어요. 그래서 이조 전량직을 둘러싸고, 이것은 척신 정치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척신이라는 것은 외척을 얘기하죠. 요게 이제 그 기원이 명종 때, 그러니까 중종 때부터 기는데, 중종은 그 당시 이제 조광조를 내치고 자기 힘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척신을 많이 이용했다 그랬죠. 외척 세력들을. 네. 이런 것들이 외척 중심의 어떤 그 정치가 영종 때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을사사화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선조 때도 일어났어. 그래서 이 선조 때도 이 전에 있었던 이제 중종 때나 명종 때 외척 때 하도 날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사임들이 실문이 난 거야. 자, 그래갖고 이제 외척을 이조전량에 임명하니까 이게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일어났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옆에 읽어볼게요. 자, 이조 전량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 이조 전량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야. 왜 중요하냐면 5품 이상, 5품 이하의 인사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원래 5품 이사의 인사권을 이제 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조 판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조 판사는 누구한테 이임을 하냐면 이조 전량한테 임명해요. 그래서 이조 전량은 이제 이조 정랑과 이조 자랑을 합친 건데, 실제 그들이 이제 5품 이하의 관리들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주면 이조 판사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상 이조 판사가 임명하지만 추천이나 이런 것들 실무직 업무들 이조 전량이 다 하거든요. 그런 거 요직 중에 요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이조 전량은 정 5품 이조 정랑과 정 6품 이조 자장으로 함께 불렸던 말인데, 이조 전량은 이제 젊고 명망이 있는 문신 중에 임명되었는데 이 자리를 거치면 또 재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직이었고, 풍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간행적인 특권도 있어. 그래서 3품 이하의 문간의 청구와 그다음에 3사 청요지 선발권, 그다음에 후임 전량 추천권 이렇게 있죠. 3품이 아니라 5품인데 5품 이하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사권과 하위직 관료의 인사권, 그다음 청요직
그래서 이제 3사 같은 천호직들의 선발권도 갖고 있었고 이게 또 중요한데 자기의 이제 뭐냐 후임을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어. 이걸 자대권이라고 하죠. 자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때문에 3사 언론의 활동을 은연중에 주도하면서 정치적 역할을 커서 고위 관리도 기대는 이조 전략을 만나면 말에서 내릴 정도로 인사할 정도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조 전략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한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둘러싸 분단 간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자 요 내용이 이제 16세 기수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신의견이 이조 참의를 있을 때 예전의 잘못을 들어 김효랑이 전량이 되는 걸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김호영이 전량이 되었다. 자, 그 후 어떤 사람이 심의견의 동생 심춘경을 전량으로 청구하자 김효원이 자기 예전 심의에 반대했던 걸 상기해 들어서 이주의 간직은 외측의 물건인가? 그때 이제 심의견 심씨 집안이 그 왕비 집안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심씨 집안을 차지하는 건 말이 되냐? 예전에 외척 때문에 뭐냐면 고생했는데 또 외척들이 이조 전량을 지금 차지하면 되겠냐?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요걸 둘러싸고 이제 신의견하고 김효원이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의견은 기성살인배, 김효원은 신진살인배 이렇게 하면서 싸움인데 신의견 입장으로서도 이제 이 사람 좀 억울할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비록 자기 집안이 그 외척 집안이 맞아요. 근데 신의견이 예전에 어 그 명종 때부터 외척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 또한. 근데 막상 또 지가 외척이 되니까 그 예전에 이제 원한을 갖고 있는 김호원부터 공격을 받게 된 거죠. 하여튼 이 사람 이제 동인과 서인을 많이 생겼는데 김효원 집안이 동쪽에 권총동에 있기 때문에 동인하고 신의견 지역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조 전령에 둘러싸고 산인들이 대립이 돼서 기성살인과 예전에 신인살이 대립하고 이게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분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자체는 사화와 달리 사화는 이제 뭐냐면 훈축 계열이 산인을 공격하는 사건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분당은 그 산인 내에서 싸움이야.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예전에는 당파라고 했죠. 근데 최근에는 분당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당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너네들이 당파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아닌데 이제 분당으로 이제 바뀌면서 분당은 성리학적 규범과 가치를 통해서 상호 견제 운영 시스템이었다. 오히려 분당을 통해서 서로 상호 견제가 됐기 때문에 조선은 500년 동안 유지됐고 조선이 나중에 붕괴됐던 조선 사회가 이제 잘못 움직인 것은 분당 때문이 아니라 분당이 오히려 말폐화되고 일당 전제하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분당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분당 정치 시작 관련된 내용. 자, 지방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계속하여 세력을 확대한 사림은 144에 주도한 소련 정권이 그 권력에 원천했던 중종비했던 문정왕후와 죽음과 함께 몰락함으로써 어, 그 정계 지출이 더욱 활발했고 마침내 선조 때에 정계 주요로서 정착을 이뤘다. 자, 그러나 이들은 정계 진출이 훈축계에 대한 비판 의식에 비롯됐음에 불구하고 실제 정국의 전환은 혁명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이 우세를 차지하는 데에도 훈축계 요소는 여전히 잔존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선조 같은 경우에는 반계열쪽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치 세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들을 등용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쿠데타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어, 등등을 해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세력 변화죠. 우리가 이제 정권 변화처럼. 그러니까 이건 평화적인 방법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홍보적 요소 세력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잔존돼 있었죠. 그리고 외적 세력도 이제 계속 예전에 외적 정치의 어떤 잔존 이런 것도 같이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훈전적 훈적 정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훈구와 외척 정치죠. 예. 훈구와 외척에 대한 정치의 척결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적되었으며 이것이 분당의 발전이 됐다. 그래서 종전의 훈척 계열, 훈구와 외척 계열의
살림 세력의 대립이 인제는 살림 내부의 분당으로 이어진 대치하는 양상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 대립이 이제 구도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외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제 동인과 서인이 갈려지게 돼요. 예. 자, 요거 인제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 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 번입니다. 자, 또 읽어 볼게요. 최초의 분당은 1575 년에 앞에서 언급했던 동인과 서인의 분열에 비롯된다. 자, 이것은 인제 선조 초에 활발한 진출을 보인 사립 내부의 기성 관료로 과 신진 관료 사이에 분열을 뿌리 두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심의견과 김효원의 방목에서 비롯됐다. 자, 그래서 신의견은 이 명종비의 친제로서 척신이었지만 평소에 살인을 옹호하여 많은 살인계 인물을 등용했고, 이때 그 도움을 받아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동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이 점차 사림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심의견을 유진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는 신인 사림들이 그를 척신으로 봐 배척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의견조차도 척신이 하겠지만 실제 이 신의견은 사림 쪽에 있었던 인물이고, 예전에 그런 척신 정치를 반대했던 사람이야. 음. 그리고 이제 김효혼을 아까쯤에 이제 의심을 해 갖고 비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효혼이 예전에 명종 때 그 당시 소연 집안에 가 갖고 빌부터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신의견이 이거 외척가 뭐냐면 짝짝꿍하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 당시 김효혼의 이제 이조 전랑 문제를 반대했던 거야. 그러니까 신의견 입장으로 때는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신진사님들 입장으로 때는 신의견은 예전에 우리식으로는 586 이야. 그래서 이 그러니까 586 이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586들을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진사님은 그를 척신 후보와 배척하는 한편 그를 두둔한 기성 관료를 관료했으며 공격했으니 여기에서 분단의 계기가 되었다. 때마치 이제 이조 전랑의 문제를 가지고 신의견과 김효원의 방목이 표면화되고, 신의견을 중심으로 기성사림에 대한 서인, 김효원을 중심으로 동인이라고 이제 분당이 발생됐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이제 보충 자료 주신 내용은 6 페이지에 있으니까 예, 요거 읽어 보세요,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조 전략과 어떻게 대립을 했는가, 요 사료 내용하고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조 전략의 어떤 권한들 이런 것도 기억을 같이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살인들의 이제 분열과 붕당의 출현은 혼적 정치의 척결 문제에 있어서 강온 대립, 살인 내부의 엄격한 자치 비판에서 유래되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이제 분당의 시작을 뭘로 봤냐? 당제가 결부해서 부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요 밑에가 주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종래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해서 이해는 당쟁과 결부돼서 부정적인 걸 것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었다. 자, 이런 견해는 조선의 멸망이 당쟁을 체제하면서 별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인제 이에 대해서 인제 여러 학자들 반발을 제기했죠. 그래서 제기하고 1인 학자들 신민사관에 의해서 왜곡된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재구성하는 의혹을 보여주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태진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선 당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날조된 것을 지적한 대신에 분당이라는 정치를 주장했죠, 분당 정치.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인제 정치 형태를 분당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그 당쟁이 아니라 분당이라고 했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정치 형태는 세도 정치와도 이 분당 정치를 구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분당 정치의 인제 의미를 이제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분당 정치는 학연에 의해서 분당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상호 비판 체제.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에 간 학연에 의한 분당 공존에 의한 상호 비판적이며, 사림에 의해서 주도했던 성리학적인 정치 운영 방식의 한 형태로 이해해서 발전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과서는 당쟁이라는 말 안 써요. 다 분당이라는 말 쓰죠. 예. 그리고 이 분당 정치의 형성 과정과 어 그다음에 말폐학, 어
일당 전지하, 붕당 정치의 이제 붕괴죠. 이런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사화처럼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정치사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사회 구조사적 접근을 이제 하게 된다. 예.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잠깐 이제 분당 정치 이제 그러니까 조선 그 중기 때부터 인제 그 분당 정치까지 세도 정치까지의 조선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어 분류를 해 볼게요. 보통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제 그 조선의 정치사들을 분류를 하냐면 통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어느 쪽이야? 여긴 안 나오고 뒤에 있네요, 뒤에. 예. 뒤에 할 때 할게요, 요거는요. 예. 제가 인제 그 뒤에다가 조선 후기다 정리해 갖고 일단은 요렇게 인제 좀 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조 전량의 임명권에 대해서 대입하는 거, 예 동인과 서인 대입 내용들 보시면 되고 동인들은 이제 김용을 중시한 신진 살인들, 서인들은 심의고를 중시한 기성 살인들 얘기하고요. 동인들은 이제 이를 강조하면서 원칙을 중시한 신성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주로 이항이나 조식학파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서인들은 기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척결 문제, 현실 문제 해결 강조를 하고 이이나 성어 서울 공교의 고관들 이런 것들인데 어 특히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 이제 분당이 생길 때 도인도 안 들고 서인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립적인 이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 나중에 들어가서 인제 이의 이가 서인으로 자정한 거야. 자기가 인제 서인 쪽으로 간 거죠. 처음에는 중립을 나누는데 중립 기운을 놓다가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인 쪽으로 해서 자정을 했다. 요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읽어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동인과 서인에 나눠진 정국은 이이가 수소, 서인으로 자정하는 것을 계기로 그 학연서를 띠게 되고 이때 이제 서인 넘어가면서 이제 서인은 이이학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 붕당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 원래 붕당 초기부터 동인에서는 이항과 조식 계열의 문인들이 많았으나 나름대로 학연에 위한 정치 집단의 색채를 띠고 있었지만 서인의 경우에는 신진 관료들 동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입장에서만 유대 관계를 설정했는데 전국을 강망했던 이이가 붕당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당시 수세에 물렸던 서인으로 정함으로써 어 그의 문인들이 서인에 가담함으로써 결국 서인은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학연에 의한 정파한 성격을 분명히 띠고 갖게 되었다. 자 이의 서인 자정에 이제 당면한 정치 사항에 의한 것이긴 하였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는 학문적 입장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걸 생각한다. 먼저 이항의 학문은 주지론과 입각해서 원칙을 중시했죠. 그래서 신성론을 매우 중시해서 훈적 계열과 투쟁 과정에서 사상적 지주를 역할했을 뿐 아니라 살인 정치의 구현 뒤에 훈적 정치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할 걸 주장 하게 된 데 반해서 이에 대해 이는 현실 문제를 보다 관심을 가져 잔존하는 구체제의 요소를 척결하는 것보다는 피폐된 기층 사회를 복구하는 데 우선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서인으로 자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제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조 시대 때 또 분열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표를 잠깐 볼게요. 앞에서 인제 그 선조 때 1차 분열이 있었죠. 이조 전량지를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하고 서인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근데 또 2차 분열이 나. 이건 이제 세조 체포 문제, 건조의 문제를 가지고 인제 일어난 거예요, 건조의. 건조의. 그래서 이제 선조는 황 왕비가 있었지만 이 왕비한테 이제 그 아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후궁들에게 여러 왕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중에 이제 좀 약간 뛰어난 애가 강해군이었어. 임해군도 는 완전 막장이었고 예. 그래서 강해군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해군이 세자로 이제 원하길 원했어요, 지목되기를. 근데 선조는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그 당시 그 좀 정통성 있는 어 왕자가
왕위를 이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비가 아들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정철이 세자 책봉을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건조인데 건조는 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자를 빨리 책봉하소서." 하니까 이때 이제 선조가 "아니 내가 지금 젊어 지금 아직도 젊고 그 왕비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 뭐 이렇게 급하게 뭐 세자를 요구하냐. 너 뭔가 핵심이 있지." 하면서 정철 천해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건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철을 이제 둘러싸 처리 문제를 가지고 북인과 남인은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건조의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정여림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정여림이 이제 뭘 맡고 있었냐면 정여림 관련돼 갖고 위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관은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오늘 검사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자 이 정여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여림과 관련된 그 일파들을 싸그리 이게 뭐냐면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축옥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인제 이 기축옥사가 일어나는데 요때 인제 누가 많이 죽었냐면 어 그때 인제 동인 세력들이 인제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예 동인들. 이 정여림이 원래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여림이 인제 좀 정여림 얘기하면 좀 많아 말이 많아지니까 하여튼 약간 좀 이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바꾸고 그것 때문에 많은 미움을 사죠, 배신자니까. 거기에다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저기 인제 자기 고향이었던 그 죽도에 갔다가 거기에서 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모함을 받게 된 거야. 또 정여림이 예전부터 인제 "군주는 필요 없다. 그 군주는 세습직이 하나 뽑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군주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좀 미움을 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정여림 사건이 인제 일어나고 나서 이 정여림이 인제 모함받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여림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 동인 세력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처리하는 사람이 정철이죠. 근데 정철은 좀 억울한 건 있어요. 왜냐면 정철은 자기가 원해서 그걸 맡은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고 인제 그 처리했던 건데 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기초국사 처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철이 많은 그 정적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정철이 건조의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선조도 또 미움을 받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인제 이때 이제 당했던 동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이때 정여행 사건 때 많이 죽었잖아요, 정철한테. 자 그래 갖고 이제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동인 안에서도 어 많이 죽었던 사람이 어떤 게 조식 계열의 문화들이야. 남인들은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어. 그러니까 이 조식 계열에서는 뭐냐면 "정철 처벌하자 강력하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좀 정의 사건 때 좀 약간 피해를 덜 입은 동인 쪽에 있는 그 이항 쪽의 문인들은 "정철을 온건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인과 북인이 인제 또 여기에서 갈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여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그 건조인 사건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남인들은 주로 이항 쪽의 문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철 그 문인들 북인들은 조식 계열의 문인들이야. 예. 그리고 인제 또 강해군의 또 세자 채권 문제로 대북과 또 소목으로 분리돼. 음. 대북은 조식 낭명 계통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소목은 서경대 하단계 계통의 사람인데 조직 낭면계급 계통의 사람들은 강해구의 활동상 약점보다는 항일 공정, 군주 활동 같은 건 능력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대복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남명의 영향을 받아 갖고 평상시에 이제 군대도 키우고 군사 훈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의병장으로 많이 진출하거든요. 그리고 군주 활동에서 강해군과 또 결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북이 나중에 강해군 때 집권 세력이 돼요. 예. 근데 이 소복 같은 경우에는 강해군보다는 이제 영창대군의 혈통을 더 존중하면서 훈척의 이제 정치 관여의 비판을 인정하죠. 비판적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이제 서북은 나중에 인제 뒤에 그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 그중에 일부가 그 인조반정에 또 참여하기도 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인과 북인 분열되고 그리고 3차 분열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이렇게 분열됐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 통에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해 문화의 가세에도 불구하고 서인은 계속 열세를 넣지 못했고 동인의 우세가 여전했는데 이때 뒤바뀐 사건이 있죠. 이게 정여림 사건이야. 정여 예. 동인임 정여림 모반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인제 이때 동인 중에 처형된 사람이 많았지만 그 색은 그대도 온전히 조정이 남았다. 그래서 요때 인제 한 3천 명 죽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기축옥사라고 하죠. 이 기축년에 일어난 옥사 이렇게 하는데 실제 선조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선조가 이 사람이 동인과 서인들 적당히 하면서 어 완전 정치공학적으로 서로 간에 싸움도 붙이고 한쪽에 힘을 불어줬다가 또 한쪽은 또 쳐내고 또 다른 쪽으로 갈아타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어떤 머리는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야. 예. 정치는 좀 못해도. 자, 하여튼 이 정영임 오만 사건 때 인제 그 안에 그 많은 사람을 처형했지만 또 안에서 좀 남아 있었죠. 어쨌든 정영임 모반 사건을 계기했고 주도권이 다시 동인에서 서인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인제 다시 주도권이 서인에서 동인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이게 인제 건조의 사건이죠. 이 아까 아침에 인제 뭐 때문에? 정철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 이때 동인안에 다시 인제 남인과 북인 분당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대서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온건파가 남인이고 강경파가 북인이기 때문에 그 요게 학파에서 이해관계가 조직계가 또 연결돼 있다. 이 남북 간의 대립은 마침내 서인인 정철의 건조에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한 처벌을 그 둘러싸고 포면화되어 북인의 중보를 주장하고 남인은 이에 반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인제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래서 인제 서인과 남인, 북인들이 정립하여 서로 비판, 견제하는 가운데 붕당 정치가 지탱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인제 선조 때부터 해서 인제 뭐냐면 강해군까지 이렇게 1차 분열, 2차 분열, 3차 분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분열은 서인과 동인 이렇게 분열돼 있고 그다음에 2차 분열은 다시 인제 동인 안에서도 남인과 북인 건조의 사건을 가기로 했죠. 세자 책봉 문제. 자, 그다음에 건조위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 뭐냐면 북인 안에서 대북과 인제 소북 이렇게 분열돼요. 음. 그리고 강해군 때 집권층은 대북이고 예전에 요거 대북과 연결돼서 관련된 사료가 나와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그 분당 정치 분열과 관련된 사료가 나와 가지고 대북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 번째 분열 관련된 내용을. 예. 그래서 인제 여기 건조위 사건하고 정영희 사건도 같이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했고 다시 인제 한국사 통로로 넘어갈게요. 자, 임진왜란을 보자, 임진왜란. 네. 자, 임진왜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에 자주 언급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게요. 그 임진왜란 부분은.